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비틀거리면서도 균형을 못 잡으면서 한쪽 다리를 끈다. 이게 사실은 보행장에서 가장 안 좋은 유형이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더 들어가면은 비틀거림이 더 심한 유형과 편측 서동이 더 심한 유형,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증상의 특성이 다르니까 구분하는 건 맞는데, 또 넓은 면에서는 파킨슨 증후군에 이 다계통 위축증이나 손해 위축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큰 틀로 나누는데, 손해 위축증이나 다계통 위축증,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이런 운동성, 퇴행성 질환이 파킨슨 증후군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주를 두는 이유는, 보통 이제 파킨슨 증후군 하면은 파킨슨과 유사한데 그 어떤 증상이 단지 원인이 뭐 분명치 않다거나 다른 원인인 경우, 이렇게 했을 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촌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구분은 되지만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파킨슨병보다는 이런 뭐 다계통 위축증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난달지, 이 도파민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미진한달지,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병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파킨슨병과 다계통 위축증, 손해 위축증은 어느 정도 구분은 되지만 유사한 면도 있고 증상이 섞여서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섞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요. PET-CT, MRI 그런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병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좀 증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증상과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의 증상이 어느 정도 특성이 구분이 있지만 많은 경우가 또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일단 각각 그 질환의 어떤 증상의 특성을 명확히 안 다음에 내 어떤 증상의 특성이 어느 쪽에 부합되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파킨슨병과 다계통 손해 위축증의 증상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자면, 보행장애에서 파킨슨병은 주로 한쪽을 끌게 되죠. 다리 한쪽을 끄는 게 일반적이라면, 손해 위축이나 다계통 위축은 균형을 못 잡는 거,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 이게 이제 주된 보행장애의 특성이죠. 거기서 좀 더 들어갔을 때 이게 완전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균형을 좀 못 잡는 분들이 있고, 손해 위축증이나 다계통 위축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한쪽 발을 끄는 경우가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얼마큼 섞여 있냐,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손해 다계통 위축 쪽으로 갈수록 비운동성 증상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혈압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소화기 쪽의 문제, 수면, 변비 이런 쪽의 것들이 좀 더 뚜렷한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클수록 그런 쪽을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어느 병원 갔더니 파킨슨이라고 하고, 어느 병원 갔더니 다계통 위축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이지? 라고 그거에 너무나 몰입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너무 병명에 너무 끄달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것을 이제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파민제가 얼만큼 유효하게 듣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일단은 도파민제가 상대적으로 잘 들을수록, 이거는 좀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파킨슨병의 비중이 좀 더 있다고 봐야겠죠. 도파민 약이 잘 안 들을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증후군, 손해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의 비중이 큰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파민제가 잘 안 듣는 쪽, 그러면서 이제 그 균형 장애가 크고, 그 다음에 비운동성 증상, 자율신경계 증상이 큰 이런 쪽에 비중이 클수록 제가 처방하는 약이 일단 자율신경계 활성화, 비운동성 증상의 활성화에 더 포인트를 두고요. 왜냐하면 운동성이냐 비운동성이냐, 또는 운동성 중에서 서동이냐 경직이냐 떨림이냐, 이런 증상에서 어느 쪽 증상이 더 심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화될수록 이 병의 증세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계통이나 손해 위축증은 이런 비운동성,
자율신경계 증상이 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좀 잡아줘야지 나머지 운동성 증상이 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계통 손해 위축증 또는 그쪽 비중이 큰 사람들은 그 비운동성 증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비틀거리면서도 균형을 못 잡으면서 한쪽 다리 끈다. 이게 사실은 보행장에서 가장 안 좋은 유형이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섞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더 들어가면은 비틀거림이 더 심한 유형과 편측 서동이 더 심한 유형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비틀거림이 심한 분들은 균형을 더 잡는 쪽에 그 뇌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걷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의 부분을 더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장애가 더 비중이 크면은 균형을 잘 잡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 발로 서는 거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연습.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그냥 내가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하면은 내가 넘어질까봐 이게 불안해서 더 이게 어려운데 손을 올려놓고 떼었다 붙였다 하면요.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기기 때문에 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이렇게 쓰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균형을 좀 더 자극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동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편측 서동이 심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방향을 틀 때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균형을 못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반드시 가는 것보다 방향을 틀 때가 더 넘어지기 쉬운 건 맞는데 편측 서동이 더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균형 장애하고는 또 별도의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는 운동을 또 해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계단 오르기, 그다음에 보폭 넓게 걷기, 약한 쪽을 보상해주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걸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쪽이 더 내가 걸을 때 더 나를 힘들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집안에서 뭐 걸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뭐가 더 나한테 문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거를 스스로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운동의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